조선시대엔 법적으로 이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을 펼쳐봐도 이혼에 관한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조선시대엔 모든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행복한 나라였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모든 백성의 혼인을 감시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국가가 허락하건 말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현대적인 개념의 이혼이 없던 것이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 나라의 허락을 맡아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조선시대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세기 서경의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 사람들은 가볍게 혼인하고 쉽게 헤어지며 전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602년 양인 박이원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며 작성한 기록을 보면 그의 결혼 이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한 부인 여배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었던 박이원은 이미 이전에 4명의 여인과 결혼했었고 이 이혼 이력을 설명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나 그 사람의 부인으로 살았고, 두 번째 처는 노비랑 바람났다가 도망가 또 다른 사람이랑 새살림을 차렸으며, 세 번째 처도 바람, 네 번째 처는 대여섯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여럿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특별한 절차 없이 쉽게 만나고 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현대적인 이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아내를 버리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근거해 칠출에 해당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배우자가 가까운 친인척을 죽였거나 남편이 아내를 때려 절상 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욕하거나 구타한 경우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엔 이혼을 기처, 출처 등으로 불렀는데, 처는 아내를 뜻하고 기는 버린다는 뜻, 출은 내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을까요?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면 대명률에 따라 장 100대, 도망쳐서 재혼하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혼을 원할 때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닌데요. 대놓고 바람을 피거나 남편을 좁히는 방법이 있었고, 공공연하게 욕하고 시부모에게 패드립을 날리는 등의 신호를 주면 남편은 이내 아내를 버리곤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를 버린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기별문서라고 불렀는데요. 을유년 최덕현이 남긴 수기를 보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 딸들은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칼을 들고 복수하고 싶지만 앞날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 엽전 35냥을 받고 영원히 혼인관계를 파기하여 위 댁에 보낸다. 훗날 분쟁이 발생하면 이 문서로 증빙해 살필 일이다. 라고 적어 손도장까지 찍어 보증했습니다. 한편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승인을 받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의라고 하는데, 사안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조선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칠출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혼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삼불거에 해당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했습니다. 삼불거는 아내가 시부모의 3년상을 같이 한 경우, 가난할 때 결혼했는데 이후 부자가 된 경우,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멋대로 이혼하면 장 80대에 강제 재혼시켰고, 심지어 관직 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칠출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악용해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445년 박자영은 아내 정씨가 음란하다며 아내 버리기를 시전했는데, 이에 정씨의 아버지 정우는 박자영이 혼수와 딸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 버린 일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두고 진짜로 음란했으면 진즉에 버렸어야지 왜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냐, 신부가 가난한 게 싫었던 거 아니냐며 국문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세종의 추리가 맞았습니다. 아내를 무고한 박자영은 장 60대, 도 1년에 처해졌고 정씨와 강제재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반도 일반 백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남편, 버림받은 아내, 그리고 제3자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불법 이혼을 고발했죠. 먼저 남편은 일단 그냥 아내를 버려 실질적인 이혼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함부로 버리면 사회적 명성에 손상이 오거나 공직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아내와 아내의 친족들의 경우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477년 성종에 의해 과부제가 금지법이 시행된 후 양반과 여인의 재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게 됐고, 애초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인정할 경우 아내와 아내 쪽 집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사헌부에 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고발한 경우는 꼭 불법이라서 고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개인의 평판으로 인한 탄핵이 가능한 나라였고 경쟁자의 불법적인 이혼은 그의 커리어를 망가뜨릴 좋은 수단이었죠. 이외에 사원부가 떠도는 소문을 접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인정한 이혼인 이인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와중에 온 나라를 두동강내버린 소송이 등장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각종 전란을 거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유교적 관념이 더욱 강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정절론도 강화됐는데 남편을 따라 자결하는 여성을 칭송하는 문화가 대두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여성들이 귀환하는데요. 그런데 1638년 신풍부원군 장유가 환양한 며느리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다며 인조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이의를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장유의 사돈 한이겸은 자신의 딸을 버리려는 것에 격분하며 이를 막아달라고 인조에게 호소하는데요. 장유는 인조 반정의 공신이자 후일 왕이 되는 효종의 장인이었고 한이겸은 왕의 비서와 마찬가지인 승지를 지냈으니 있는 집안의 격돌이었습니다. 환양녀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양반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판결은 이후 모든 판결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 사항이었죠. 장유를 지지해 이의를 허락해야 한다는 쪽은 포로가 되어 끌려간 시점에서 정절이 훼손되었으며 포로가 되기 전 자결하거나 청나라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을 문제 삼았고 한이겸을 지지하고 이의를 반대하는 쪽은 환양녀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지 의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좌의정이자 반정공신이던 최명길이 대표적이었는데 그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인조는 그의 의견을 따라 이의를 불허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많은 환양녀의 이혼을 허락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2년 뒤 장유는 기어코 아들 장선진과 며느리를 이의시켰는데 시어머니 김씨가 며느리가 불효했다며 치트키 효를 꺼내 허락됐습니다. 이쯤 되면 더러워서라도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부모가 이혼할 경우 그들의 자식은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허가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앞에서 결국 장유의 노력으로 이혼에 성공한 장선징의 아들 장원의 사례를 보면 1667년 장원이 구품 참봉, 말단관직을 제수받게 되자 차별에 직면하는데 부모가 이혼했으니 그런 흠이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줘선 안 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장원은 일단 관직을 얻을 수 있긴 했는데 장원이 친모와 연을 끊고 계모를 친모처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혼한 친모의 허물이 장원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장원은 친모와 절연한 폐륜하라고 비난받았고 집안이 명문가임에도 변변한 관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한 말 1908년 재판 이혼이 허용되며 오늘날의 이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